소비자 행동론 10주차 의사결정의 성격과 소비자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부터 전체 소비자 행동론의 교재 전체를 살펴보고 리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에서는 의사결정의 성격과 소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성격을 알아보는데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의 속성을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투입 변수 대비 산출 변수 사이에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자극을 받고 욕구가 일어나서 구매하기까지 이 내용에는 논리적인 심사숙고를 거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우리는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과연 모든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비자가 하느냐에 따른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비자는 어떤 자극을 받고 아니면 어떤 욕구가 일어나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로 보는 것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에 이르른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 욕구와 구매 사이에 블랙박스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과정의 존재입니다. 특정 옷을 구매한 이유는 옷감이 좋아서도 아니고 가격이 낮아서도 아닌 그냥 끌려서 구매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서 구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자신도 자기 자신의 구매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 구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충동 구매의 강도가 낮냐 높냐 부분인데, 명확히 그 상품을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감정이 일어나서, 어느 욕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구매한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소비자 욕구, 어떤 자극, 구매가 시작되는 어떤 동기,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고 넘어가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욕구를 욕구 뭐 이렇게 보는데요. 영어로는 needs, wants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needs를 욕으로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욕구를 욕구로 하는데, 영어로는 넓은 의미의 욕구를 needs라 하고 좁은 의미의 욕구를 wants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 고 하는 욕구가 일어났을 때, 이건 넓은 의미의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needs로 보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wants로 보면, 좁은 의미의 욕구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빵이 먹고 싶다거나 밥이 먹고 싶다거나 피자가 먹고 싶다거나 세부적인 욕구로 들어가는 걸, 이걸 wants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니즈의 원칙까지를 만족을 시켜야 수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빵을 원하는지 밥을 원하는지 아니면 피자를 원하는지 세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수요로 변하는데 구매할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구매 의사와 능력이 뒷받침될 때 이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 빵을 사고 싶다, 이 욕구가, 좁은 의미까지의 욕구가 구매 의사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능력까지를 충족시켜야 수요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넓은 의미의 욕구를 요구라고 표현해놨고, 좁은 의미의 욕구를 욕구로 표현했고, 수요를 디멘즈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있는 데다가 구매 능력까지,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구의 내용을 이렇게 사이클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무엇일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실습을 오프라인 강의라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온라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욕구를 내가 좋아하는 요구나 욕구를 쭉 나열해 봅니다. 나열해보고 또 오전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고 오후에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날 다시 기록을 해봤을 때 중복되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1위로, 중복되게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을 2위, 중복되게 가장 많이 나온 것을 3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욕구는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받아보면서 중복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그렇게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랬을 때 소비자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세부적으로 적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싶다면 원츠, 세부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메모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수치를 1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실습을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욕구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욕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 여성의 머리 긴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성이 머리를 자르러 갔다. 그래서 대다수 머리를 자르러 온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머리를 커트해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헤어 디자이너한테 당신 알아서 내 머리를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소수이더라는 것입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숏코트를 하는 것이 예쁜데 본인 생각했을 때는 길고 싶은 것이고,
앞머리를 더 기는 게 낫겠는데 더 짧게 하고 싶은 것이고, 모든 것이 고객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과 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광의 니즈와 넓은 의미의 니즈와 좁은 의미의 원치를 충족시켜 줘야 소비자는 구매하게 되더라, 또 만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욕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극은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데, 일단 이 욕구가 일어나야 반응이 와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회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자,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야기하는데, 이 니즈에는 지금 여기에 니즈 원치를 구분해서 설명해 놨습니다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니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비자의 복잡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 거치기도 하지만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충동적인 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 우리가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어느 부분은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전체를 다 거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의 영향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한다는 것이죠. 자,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그리고 문제인식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 중에서 대안을 평가합니다. 몇 개를 놔두고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샀다, 못 샀다, 아니면 친구한테 권하거나 뭐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의 내용을 봤더니 외부 영향 요소가 있고 내부 영향 요소가 있더라. 또한 정보를 얻게 되더라. 그리고 상황적 영향이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의사결정 과정 중에 들어가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 영향 요인은 어떤 문화라든가 하위 문화, 인구 통계, 아니면 본인의 지위, 아니면 같이 어울리는 중거 집단, 가족, 아니면 마케팅 활동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외부 영향 요소들이 있고요. 내부 영향인데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것, 아니면 학습되어서 알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어떤 동기에 의해서 구매하기도 하죠. 개성, 감정, 어떤 태도에 의해서 내부 영향 요소에 의해서 구매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얻는데요. 개인적인 원천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상업적이라든가 공공적, 그리고 어떤 경험에 의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구매하는데 판단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영향이 있는데요. 소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판매 매장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라면 대형 마트를 가는 것보다 편의점을 찾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온라인 소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소비 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비 장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소비 목적을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을 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복잡한 외부 영향과 내부 영향, 그리고 어떤 정보, 상황적 영향 등이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런 주변의 복잡한 의사결정 모델이 다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일부의 상황이 어느 상황이 외부 영향이나 내부 영향이나 정보 아니면 상황적 영향 하나가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또 보겠는데요. 그래서 소비 시간이 없다 그랬을 때는 급하게 대형 마트에 가서 사야 하나, 조금 비싸지만 가까운 편의점이나 바로 손이 닿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은 이때 나머지 이 영향 요인은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모델이 있으나 어느 것이 어느 대상한테 더 효과적으로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구매 과정의 분석을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화장품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구매 동기는 대학생이 돼서 이제 화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싶다. 이런 구매 동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이 좋지만 너무 짙은 색깔은 좀 피하고 싶다. 이 내용까지가 화장을 하고 싶고 짙은 색깔을 피하고 싶은 여기까지가 구매 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보 수집을 하는데요. 친구들이 아니면 인터넷과 잡지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친구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인터넷이나 잡지에서는 어떤 것이 인기가 있던데 이렇게 정보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점포를 어디에서 살 것인가 생각합니다. 친구와 함께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좋아.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든 이 모델은 친구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면서 살 수 있는 매장을 선택합니다. 채널 내 정보 획득을 하는데요. 내 손에 닿는 곳 안에서 한다는 거죠.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이 색은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발라볼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어울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인데요. 역시 이 제품이 연예인이 추천한 만큼 좋은 것 같다. 점원도 추천하잖아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추천했던 것, 점원이 또 추천했던 것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다 평가를 하고 이때 구매 결정을 하는데요. 너무 싼 건 좀 그렇고 화장품은 자존심이야. 언니한테 물어보자. 사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구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구매자를 대신 사줄지 모를 구매자를 향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트러블이 있을까 걱정이네 사용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구매 후 평가를 합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좋은 제품 역시 사길 잘했어. 다른 친구들도 좋다고 하네. 계속 이 브랜드를 구매하지. 이렇게 된 경우는 나중에 고객으로서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활동 포인트를 시사점을 여기서 정리해 봅니다. 대학생이 된 이제 새내기 대학생이 튀지 않는 색조 제품을 여대생이 주로 보는 인터넷 및 잡지 광고를 통해 알리고
넓은 공간을 가진 대학 근처 유통 채널에 집중한다.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죠. 이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언니, 엄마,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친구나 엄마한테 이걸 물어볼까 해서 하고 또 친구한테 알아보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 이러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을 해보고 하는 건데, 보통 이런 내용들은 설문지로 조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인데요. 문제인식 욕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 수준은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가 불일치했을 때 구매 내용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등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불일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와 기대했던 것하고 실제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인식의 구조를, 메커니즘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 소비자가 원하는 살고 느끼기 바라는 방식,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는 소비자가 특정 시점 시간 내에 바라는 상태가 되겠죠. 현재 상황, 소비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시적 요인의 실제 상태, 소비자가 특정 시점에 지각하는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불일치의 본질인데,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 간의 차이가 일어났을 때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식의 정보 탐색 활동을 이제 바람직한 상태가 됐을 때 문제인식에 대한 정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문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비활성화되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인식의 동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커피가 지닌 동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다동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뇌학자들은 감정의 배후에 어떤 목표가 있고 인간에게는 실제 목표는 동기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배후에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실제 목표는 동기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동기가 느낌과 밀접하게 결정되어 있고, 또 따라서 동기로 인해 표정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런 동기가 간단하냐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하면서 갈 수 있고 또 복수 동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커피를 마시는 것 이 자체가 크게 모험, 환상의 향유, 규율 통제, 이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자, 개인이나 동기의 장에 커피가 지니는 것은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커피다. 그래서 마침 어떤 커피를 마셨을 때 자유를 느끼는 그런 어떤 동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관철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능률 향상을 위한 흥분제로서 커피를 마신다. 이 내용인데요. 자, 저도 이쪽에 조금 해당이 됩니다만,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카페인은 잠을 안 오게 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잠을 안 오게도 하지만 정신을 좀 더 맑게 하기도 하고 또 기분을 업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카페인의 성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볼 때는 커피를 한 잔씩 꼭 하는데요. 이렇게 능률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집중을 위해서 어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동기가. 어떤 사람은요. 사치의 동기의 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로서의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사치처럼 느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향유하는 거예요. 행복한 체험이자 다감각적인 체험으로서의 커피의 느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동기에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동기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 동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친구나 동료들의 이렇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균형, 어떤 동기의 장인데요. 긴장 이완이라든가 그런 수단으로 커피를 마시게 된 동기가 됩니다. 마시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문화적인 동기의 장이 됩니다. 그냥 문화의식, 일상적인 의식에서 한 부분으로 커피를 일상의 구조에 부여합니다. 나는 꼭 점심을 먹으면 커피 한 잔 해야 돼. 그냥 일상에 부여하는 일상의 구조에 부여하는 커피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커피 한 잔 해야 돼. 일상의 구조에 넣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동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한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수단이자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믹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나는 원두 커피를 마셔. 원두 커피를 핸드드립해서 마셔. 핸드드립 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치 커피로 내려 마셔. 아니야, 난 에스프레소 기기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먹어. 집에서 라떼를 만들어 먹어. 아니면 에스프레소만 강하게 내려 먹어. 이렇게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동기가 이루어지느냐, 동기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의 배후에 어떤 목표가 인간에게는 있다. 근데 실제 목표는 이게 동기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인식에 동인이 있는데 이런 어디에서 동기가 일어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 10-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